아유, 안녕하세요. 저기 화면이 가릴까 싶어서 저 옆쪽에서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렇게 큰 학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정책 담당자로서 어떤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자체가 문제 해결, 현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 같고, 우리 배율 교수님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배율 교수님께서 리칸유 대학에서 교수를 하실 때 저도 싱가포르 대사관에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싱가포르에 가면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쇼핑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도저히 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노는 곳에 학습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디자인 싱킹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공부는 공부고 노는 건 노는 건데 학부모들이 쇼핑할 동안 맡겨놓으면 좋잖아요. 자, 언론 가겠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시티, 특히 리빙넷과 디자인 싱킹을 통한 창의적 도시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스마트시티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싱킹은 현장에서 어떤 적재적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변증법적인 방법, 공진화와 연결시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실천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시티와 리빙랩의 개념과 사례,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디자인 싱킹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운영 방식과 디자인 싱킹이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시티 공진화에 관한 이유, 제 박사 논문인데 8월 20일 아직 구글에 검색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배율 교수님께서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 제 선행 논문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의 공진화, 요거는 지금 구글에서 검색되고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제끼 주실래요? 그냥. 이게 아닌데. 예, 먼저 스마트시티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적인 개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 도시 문제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데 법적인 정의인데,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스마트시티 방법을 비교를 하면 교통 혼잡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도로를 더 하나 깔아야 된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방법은 내비게이션으로 둘러가게 하는, 한적한 도로를 활용하게 하는 자원 배분 효율성을 달성시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옛날에 모자라면 신규 주차장을 지었다. 그런데 지금은 빈 주차장을 몇 개 남았는지 알려주잖아요. 이것도 자원 배분 효율성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가 발생했다. 요즘에는 여성 비명소리가 나면 바로 112로 통보하는 인공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제가 근무하는데 누수 지점에 대해서 센서를 달아서 어디가 누수되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과 비교했을 때 결국은 자원 배분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투입하고 낭비 없이 한다는 그 점을 저는 주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는 개념이 아주 다양합니다. 학자들 간의 논문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명사적 정의와 동사적 정의를 같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시티를 보통 사람들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최첨단 도시, 물리적 도시를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스마트시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동사적 정의와 명사적 정의를 동일하게 썼는데요.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흐름과 똑같은 거예요. 센서에서 IoT 사물 인터넷에서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AI 분석해서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도시의 각종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플랫폼으로 오면 이것을 AI로 분석해서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기반을 제공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공진화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측면 간에 서로 맞물려서 발전한다. 가상과 현실이 VR과 AR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있고, 서비스 R&D에 의해서 서비스 제조가 되고 있고요.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게 실용적일 것 같아서 했고요. 그다음 리빙랩, 스마트시티에서 리빙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 초기 단계, 보통은 법령에 의해서 바로 시행을 정책을 시행해버리지만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게 리빙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고, 랩이 현장인데 현장을 사무실로 바로 쓰는 거예요. 현장을 연구실로 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바로 피드백 받아서 그것을 하는 바이 문제 해결형,
디자인사 시킨 거 바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실험실, 일상생활 실험실 이런 말 쓰는데 대개 현장에서 산업협력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실증사업, 일반 실증사업처럼 어떤 뭐 우리 어학 실험실에서 쥐 실험하듯이 실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들 활동 주체로 보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는 거죠. 기술 혁신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제 논문에 썼던 건데요. 2022년에 우리가 지하철 장애인들이 점거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거 간단한 굉장한 모형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게 이쪽이 무차별 공선으로 우리가 이제 수요자 입장이고 표현이 동일한 거고 이건 예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 공급자 지방정부 입장인데 한 축을 시민정책 만족도로 두고 한 축을 자원배분 효율성으로 뒀는데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잖아요. 반비례 관계. 시민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예산 배분이 잘 안 되고 예산 배분을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만족 안 되고 이런 관계에서 스마트시티 방법과 리빙랩을 사용하면 이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안에서 접점에서는 했지만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 하면 공무원도 지방정부에 적당히 엘리베이터 알아서 설치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더 설치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 때는 접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요새는 장애인들을 지능형 CCTV로 형체로서 동선을 분석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무기명으로 하고 그러면은 부산시 내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다니는 데부터 예산의 우선순위를 해서 편성할 수 있겠죠. 다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요. 그리고 뭐 예산이 엄청 많다면 모든 지하철에 다 설치하겠지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서 설정하면서 우리 어플로 장애인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느냐,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접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시티 방식은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요즘 AI 정부, 이거는 디지털 전환이 유일한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 말로 다 한 거고요, 아까. 자, 부산시에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빙랩은 초기 방식이고요. 리빙랩이 발전해서 되게 산업으로 발전되고 서비스 확산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물류 리빙랩을 제가 그때 신성장 국장할 때 2017년 18년도에 부산항에서 BPA 부산항만공사와 동명대 등과 실험했던 게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흘러서 어떻게 발전됐냐면은 부산 신항의 절반은 디지털 터미널이 됩니다. 디지털 터미널이 뭐냐? 그냥 가상세계와 연동이 되잖아요. 배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2000만 TU인데 1000TU가 환적이거든요. 어떻게 컨테이너를 쌓았을 때 빨리 나갈 배들이 위에서 나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환적 정보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도 지금 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뭐 정보 같은 게 다 교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오시리아 지구가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차 기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그 디바이스들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식료품 배달이든지 뭐 반품, 택시까지 이제 지금 실험하고 리빙랩 단계로 하고 있는 이래 발전됐고요. 그다음 교통은 옛날에 이렇게 동일하고 우리가 10년 전 2017년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19가 지나가면 교통신호가 바뀌고 자동으로 그 다음에 광안대교에 뭐 하이패스도 없이 번호로 바로 장애인 차량인지 바로 과금이 되고요. 이런 게 되고 지금 수산 리빙랩은 제가 이게는 센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먹이를 주고 해수가 자동적으로 예고가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때 리빙랩 사업으로 어민들 같이 했는데요. 북경대에서 지금 기장에 대서양에는 양식장을 만들었고 전국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어떤 조건에서 가장 이렇게 물고기를 최적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지금 북경대 영당 캠퍼스에 제가 해양농산국장할 때 140억짜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오픈 데이터 리빙랩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data.go.kr 그러니까 부산도 빅데이터 웨이버에서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같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커피숍을 내가 개설하는데 얼마 규모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성공률이 높은 데 어디냐 상품 분석을 다 해줘가지고 그걸 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빙랩이 발전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확산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과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즈 마틴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이분 책을 제가 박사 논문에도 인용했는데 제일 참 와닿는 이야기가, 인류가 발전한 이유가 손가락이 이쪽은 다 이래 움직이는데 이쪽은 반대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포저블 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구를 개발했듯이 사람의 사고도 반대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야 증반합에 의해서 더 발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순환, 이걸 강조하는데 태도에 의해서 어떤 자기 이론을 선택하고 경험을 하고 경험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그건 시간이 없으냐 하고요. 로즈 마틴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통합적 사고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동시에 이야기했듯이, 자꾸 스마트시티 하면 어떤 사람은 물리적 공간을 생각하는데 디지털 공간도 생각해야 되고요. 디지털 공간과 동시에 생각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센이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성찰적 실천가 이론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리플렉티브 프랙티셔너 모델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온갖 박사들,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더라, 현장에서.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단순한 숙련가가 되거나 전문가가 되려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정법적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행위 중의 성찰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힐러리 홉스틴이라는 분도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예술성이라는 걸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손흥민이 바나나 킹의 그 예술이다 예술이라는데, 그 예술성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 음식을 진짜 잘 만든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물감으로도 정말 그림을 잘 예술적으로 하는 게 뭐냐, 결국 숙련도를 부정을 해가지고 창의성이 결합됐을 때 가능하다, 개방성,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게 조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 아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디자이너처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세심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적이라고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정책 담당자로서 직원들이 그럼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잖아요. 그게 대한 답입니다. 저는 반대편을 쏘아라. 간단하게 이야기해, 반대편을 쏘아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만든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변증법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맞물려 있고, 내용과 형식, 가상과 현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맞물린 개념이잖아요. 싫다 좋다는 반대 개념이지만, 이거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개념이잖아요. 서로 맞물린 개념인데,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맞물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암기가 되고, 암기를 딛고 그 다음 단계 이해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디지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공진하는 뭐냐면, 테란밸리라든지 판교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센튼 같은 이렇게 그 도시의 혁신 공간이라죠. 산학혁명이 모여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어떤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을 했을 때 이게 공진화가 되어서 발전된다는 건데,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늘 실수하는 게 뭐냐, 물리적 공간 정책을 하잖아요. 도시 계획을 하거나 연구개발 특구를 만들거나, 그러면 반드시 디지털 공간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물리적 공간을 반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이해가 안 돼야 암기를 해라, 암기가 안 돼야 이해를 해라, 반대편을 쏘아라. 이게 제 주장의 핵심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그럼 창의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찰적 실천가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객관과 주관도 변증법적으로 반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챗GPT가 나오고 AI가 나오고 이런 기술적인 흐름, 이런 거는 어떤 객관적인 기술 발달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읽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 뉴스에 사하구청에서 사AI라는 거기 AI 에이전트를 대기업 출신 주무관이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챗GPT를 못 써요, 공무원들은. 왜 그러냐면 그걸
보옷을 올리는 순간 유출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대외비가 요약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클라우드에다 이걸 갖다 막아가지고 보안이 되게끔 막아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게끔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을 확산시킨다는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왜 이렇게 챗GPT하고 AI가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느냐? 결국은 개인의 아까 배우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널드 셀의 성찰 실천가로서 창의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스마트시티 자체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모순되는 정책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그러한 담당자들이 성찰적 실천가에서 디자인시키기 필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아유, 이 정도로 제가 발표를 마치고 별점 자료는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저 내용, 이번 박사 논문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이렇게 모델명하고 다 했거든요. 뭐 여기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초소형 위성이라든가 CCTV도 하나의 센서로 봐야지 사람들이 자꾸 위성 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런 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마 본인의 문제의식과 질의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말씀 끝나신 거에 대해서 각각 발표자분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순서대로 김한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 연구원 김한미입니다. 우선 그 배유일 교수님 그 그러니까 발표해주신 주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 접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자면 저는 디자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 스쿨에서는 이제 산학 수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책 스쿨에서 저는 관학 수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학기에 1학년 이제 비전공, 비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제 경험에서도 사실 좀 놀랐던 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뭐 이제 사용자 리서치나 뭐 이게 문제를 이제 탐구해 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이제 정보의 깊이, 리서치의 깊이가 사실 디자인 스쿨의 학생들이 해오는 깊이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네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깊이가 없는 그런 걸 느낌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디자인 스쿨과 이게 정책 스쿨의 굉장히 문화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책 스쿨은 조금 정량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고 좀 거시적인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디자인 스쿨은 아무래도 이제 정성의 어떤 사람들의 이제 경험 위주에서 해석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그게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산학 수업을 할 때 그냥 정말 디자인 학생들과 정치 학생을 그냥 한테 모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약간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제 아까 링크 사업 1기, 2기, 3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링크 사업이 3기로 가면서 좀 더 생태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어떤 이런 산학 수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그 시점에서 훨씬 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이소영 교수님 프로젝트에서 좀 더 봤지만 어떻게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사실 생태계와 학생들이 어떻게 함께 수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학기제라는 어떤 단기를 넘어서 콜라보를 이어가고
뭐 올해 수업의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내년 학생들의 수업의 배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논의가 조금 더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게 정책 디자인 분과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디자인 분과로서 사실은 좀 저희가 이렇게 주의해야 하는 게 그 정책과 디자인의 그 이론의 두 측면에서 사실 조금 정확한 성찰을 두 분야에서 서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이론을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디자인 학자로서 디자인 연구자로서 정책의 문헌을 열심히 읽고 그 정책의 어떤 담론에 너무 틀리지 않도록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정책 연구자 분들도 사실 디자인 담론을 사용하실 때 조금 그 부정확하게 쓰시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약간 저는 약간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두 번째 그 발표하신 그 선생님 저 너무 이제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자인의 정반합 그 정반합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정반합이 디자인 사고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필드 어떤 뭐 필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학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영역을 바라보고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디벨롭해 가는 어떤 그것을 정반합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 연구자들은 디자인 과정을 정반합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김학의 박사님 의견 주셨고요. 혹시 여기 지금 장내에 계신 분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답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제마다 배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권태진이라고 합니다. 배율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학부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플레이 사업이라고 해서 학부생들한테 지역에 지방에 가서 사회적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실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활동을 계속 매년 하고 있고 저도 2019년에 학부생 1학년 때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고 지금 배율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막상 이것이 그렇게 활동을 참여한 저희가 공무원이 되는데 또는 공간봉사 동기를 갖고 관료가 되는 데에 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 수많은 동기들도 다 로스쿨에 간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이미 사실은 서울 지역의 행정학과 학생들이 공공에 봉사하려고 하는 학생들 수도 워낙 적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디자인 싱킹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찾는 경험에서 제가 마주쳤던 건 오히려 공공조직의 공무원들이 되게 너무나 나이브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질문에 학생들의 어떤 손 내밈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설명을 또는 문서를 받는 데서 그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시 공공조직에 어떤 들어가서 그런 걸 펼치기에는 또다시 시험 구조에 외워서 뭔가를 써야 되는 구조에 기반해서 막상 저희가 열심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렀는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공조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자인 싱킹의 교육이 행정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로 공공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문제 해결 역량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할 것인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서 함께 와주신 김병기 본부장님 같은 분들께서 공공조직에서 어떻게 이러한 학생들을 뽑아서 공무원으로 또 양성할지가 같이 연결되어야만 저는 디자인 싱킹 또 문제 해결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 진출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문제 제기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주시죠. 토론에도 같이. 네. 뭐 두 분 다 질문하셨다기보다는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히 잘 받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제도의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공평 담론, 공정 담론만 없다면 사실은 재능 현장에 경험이 많은 학생,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 또 공직봉사 동기가 높은 학생, 당연히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담론 때문에 시험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뿐만 아니고 성균관대나 이런 몇몇 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도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이제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되는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김한일 박사님 말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좀 있는 것 같다,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되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남은 20분 동안 리빙랩 또 디자인의 실험 이런 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토론자로서 이승우 교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시다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쪽으로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 코멘트도 좋고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이 스마트시티, 여기 부산이죠. 다들 잘 아시겠네요. 스마트시티의 12위라고 그러나요? 세계 12위. 네.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보러 공부하러 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앞서 있거든요. 김병기 본부장님이 그 연구를 상당히 깊이 해오신 분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얘기해 주시죠. 없으면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좋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스마트 시티를 부산에서 시도하시면서 추진해 가시면서 가장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되는 지점, 또는 중앙이나 지방 단계에서 아니면 민관 단계에서 좀 해소되었으면 더 촉진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지점이 어떤지 실무적인 시각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김한희 교수님께 답변드리려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끝 결론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의존해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 객관적인 기술 흐름을 읽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정책 담당자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 교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태도 부분이 공무원 들어온다는, 이미 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은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보다는 공격성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지금 연금이 약해졌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을 지향하거든요. 근데 저도 싱가포르에서 우리 배우 교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일칸도 정책이 뭐였냐면 기업에 가는 우수한 인력들이 관에 와서 그 정도 정책을 하려면 연봉을 기업보다 더 줘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수 인력들을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로즈마틴의 태도가 이론을 선택하고 경험을 쌓는다는데, 태도가 처음부터 공무원들은 약간 제 스스로 우리 공무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약간 진취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튄다, 저 사람은 나댄다,
그러니까 왜 저런 짓 하나?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데 이게 조직 문화예요. 그 조직 한방이 문화. 옆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출장 갔다 오는데 여기 또 가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조직 한방에 대해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좀 진취적인 사람이 들어야 돼. 애당초 이제 그렇게 대충 마무리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한미 교수님께서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정책학에서 뭐 학문하시는 분은 다 알지만 제일 양대 모형이 합리 모형과 정정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올려가지고 그냥 편성하는 현실은 이거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양극단이 대립을 이뤘는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합리 모형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이잖아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해서 시민들이 수용을 안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 같은 게 가장 이게 좋지만 우리 집 앞에 대구하고 이런다고요. 그랬을 때 리빙랩이라는 게 점정주의 모형이라는 거죠. 점정주의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씩 개선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아까 김한미 교수님께서 연구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연구방법론이 너무 양적인 방법, 통계조사, 수리분석 이런 쪽을 해서 되게 박사논문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질적인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정정 모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책학에서도 어떤 합리 모형과 정정 모형이 반대되지만 정반합에 의해서 새로운 모형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한미 교수님께서 내가 디자인 싱킹과 변증법을 연결시킨 것은 약간 오바인 것 같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처음 되게 주장인 것 같은데요. 원래 초보가 겁이 없지 않습니까? 박사 각 받았을 때 겁이 제일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독창적인 이론을 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근데 이쪽 아까 힐러리 오스틴이라든지 외국 그 비즈니스 스쿨 다 읽으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해결력도 부분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이론이. 그러니까 막 부정이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널드 샌도 기술적 숙련가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부정을 해가지고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창의성을 주장한 데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허무맹랑하고 현실적인 기반이 없는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도 않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공상이에요. 근데 공상과 창의성의 차이는 창의성은 이미 기술적인 현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부정해서 상당히 더 넘어가는 게 창의성이지 그냥 아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그 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부정의 부정을 거치가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좀 나대봤는데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이론 제가 어느 논문 봐도 이렇게 변증법하고 연결시키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부산에서 서비스 디자인과 UX를 하고 있는 SQ 디자인랩의 정선이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특히 에코델타 중심으로 특히 그 건물 지어서 실증하시는 리빙랩을 아주 공간적으로나 디지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나 스마트 시티에서 리빙랩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거의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국토부나 이쪽 아니더라도 수요자 중심, 사용자 중심의 어떤 시민 중심의 뭔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이 리빙랩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국토부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한 리빙랩과 또 다른 리빙랩이 좀 성격이 좀 다른 유형의 리빙랩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보여져서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가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하시면서 그 진행하셨던 그 부산의 리빙랩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뭐 아니 해외나 좀 다른 곳에 좀 특징적이거나 다른 리빙랩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한미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유럽 쪽 리빙랩과 우리나라 리빙랩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의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는 좀
맞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에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100개 정도의 뭐 좋아요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 착수가 들어가는 진짜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리빙넷 사업을 10개를 선정했는데 그게 부산시와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교통 리빙넷, 수상 리빙넷 딱딱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 사업단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이제 링크 사업단이나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상반학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고 났는데 이제 제 논문에도 그걸 실제로 제가 질적인 방법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리빙랩을 총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이 뭐라 하냐면 참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쪽에서 뭐라 하냐면 부산시에서 리빙랩은 원래 바텀업 사업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예산 내려주고 야 10개 정했으니까 해라. 그리고 뭐 대학의 산학협력단 교수들은 그 예산이 자기들 그냥 대학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을 따먹었다. 그냥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다 보니까 리빙랩의 원래 취지는 다 있고 이상하게 진행이 되더라. 이제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그분이 그렇게 비교를 했는 게 우리나라 세종하고 부산하고 지금 에코델타 지정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방자치 발달되어 있는데 독일은 바텀업으로 완전 리빙랩을 했는데 한국은 국가가 지정해갖고 이 수출 목적으로 현대건설만 베트남 나가니까 안 되니까 에코델타처럼 상부 디지털 공간 같이 서비스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도 맞고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졸속민주주의다 그랬는데 요새는 대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빨리 해서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리빙랩도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회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합니다. 제가 부산 정부청 사례를 제 논문에 언급했는데 직접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되지 무조건 주는 식으로 완전 탑다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과 바텀업의 변증법적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다시 비판하면서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 과연 세종과 이게 실패할 건지 알 건지는 10년 정도 두고 봐야 된다 해서 그건 제가 다양한 게 있지만 답을 뭐가 옳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또 안녕하세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임양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제 시민공감 디자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공공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진단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민공감 디자인단이랑 같이, 그러니까 질적인 인터뷰나 이런 거 같이 다 하겠지만 공공 데이터를 사실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건 가장 손쉽게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얼만큼 정확도가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서면역의 보행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얼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미안하긴 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김정석 교수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하면 예측률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블룸버그 통신의 블룸버그 시장인 뉴욕에서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뉴욕 시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증권사에서 데이터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뉴욕의 화재 예측률이 13%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화재 관련, 소방 관련 데이터만 사용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분이 데이터 전문가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쓴 데이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택 연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그다음 화재 빈도라든지 완전히 화재와 관계없는 모든 데이터를 다 써보니까 70%라 90몇 프로로 예측률이 높아졌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블록은 잡아냅니다. 그게 조금 더 다른 관노후도 말고 어떤 공사 정보라든지 주위 정보를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데이터의 정보의 정확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리빙랩을 통한 어떤 질적인 어떤 시민 만족도를 나타내는 그런 걸 좀 수립을 해야 된다. 그건 보완 수단이지.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초소형 위생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천문연구원 할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 평광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에 생산한 거라고 세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해볼래 해서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면 딱 그 전수를 다 찍어버려요. 옛날에는 요만큼 추정을 했는데 전수를 찍어가지고 이거 70%는 중국에서 온 거고 30%는 우리 생산한 거다 되고요. 앞으로 지금 낙동강 우리 부산에서 하니까 콜라겐 하나 뜯어오면 초소형 위성을 찍어버리면 콜라겐이 경북에서 왔는지 안동에서 왔는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딱 나눠가지고 야, 네 엄마하고 부담하고 너가 책임이 얼마고 이런 시대거든요. 기술 초통하느라니까요.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김정석 교수님은 그 세 번째 발표하신 이승호 교수님과 같이 밀양 안동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 양적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승호 교수님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유니스트 김정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시계획 전공이고요. 주로 도시 관련된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금 질문 주셨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자동으로 되진 않고요. 그걸 하기 위한 설계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이걸 잘 만들어야 되고요. 거의 유사한 가지를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시작을 하고 저도 참여를 하게 하는데 뭐 그런 하나하나의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뭐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한 이런 연구 그리고 적용 이런 게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사실 이제 세 분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있는데 데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두 번째 이제 김병기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도 어쨌든 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공공 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개방하고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전문가들 뭐 기업이든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더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그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정확도 있는 AI의 적용이 더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그 분석 모형 이런 걸 만들려고 AI를 가지고 쓰려고 하면 중요한 데이터는 다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쓰고 내부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또 분석을 못하고 그래서 버리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뭐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좀 터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증거 기반 정책이나 뭐 근거 기반 정책 여러 가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빙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숫자적인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는 훨씬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파악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유일 교수님 하신 것과 관련해서 짧게 저도 언급드리면 저도 공과대학에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시 설계 관련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공대생들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그리게 하고 디자인하게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그 부분들이 사실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앞서 이제 김한규 학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들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인문사회 쪽은 잘 모르겠지만 공과대학은 보통 졸업을 할 때 캡스톤 디자인처럼 해서 졸업 프로젝트를 이제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업 과정들을 거의 각 학년마다 사실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디자인 싱킹이든 어떤 현장과 관계 있는 그 대학에서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뭐 그런 캡스톤 디자인은 그냥 뭐 3학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건축학과나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학점도 일단 많이 주고
그게 뭐 꼭 상대평가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교육부의 어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정책학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과정에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리빙랩과 관련해서 사실 그 어떻게 이 빅데이터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빅데이터와 쓱데이터를 잘 조합을 해서 뭔가 미래를 구상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그 꿈은 되게 컸었는데 이 각각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전문가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데이터의 해석 능력도 다르고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전문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가 이제 과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필요해야 할 것이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런 이제 시민 정성 저희가 리빙랩을 통해서 모았던 어떤 시민 목소리, 뭐 미래신문 같은 그런 정성적인 어떤 요구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나왔던 뭐 어느 지역들이 앞으로 더 현재 더 뭐 세태를 하고 있고 뭐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여러 공간 시공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합쳐지면 아마 앞으로 그런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지역의 문제를 좀 진단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좀 발전 방안, 대응 방안들이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탑다운 바텀업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그 지난 워크숍에서 계속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가 포항 사례도 나왔는데 포항이 50만이 깨지면서 뭐 주소각기 운동에서 이사가 들어오면 돈을 줬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 교수님 한동대 갈 때 이제 그걸 받으러 주소 이전하고 갔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50만에서 한 49만으로 가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50만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탑다운이 되든 아니면 되게 그 인위적인 인구 대응 정책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돈만 낭비하고 이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런 리빙랩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거기에서 들었던 어떤 목소리와 필요에 의해서 좀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무원이 주도해서 만드는 기획을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훨씬 어떤 지방 소멸 대응이든 뭐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기 위한 훨씬 바텀업이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 기획뿐 아니라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토대들을 지금 모여 계신 뭐 디자인 정책 쪽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저도 지역개발을 가르치고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달성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작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과정 가운데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흥미를 지켜봤는데 제가 최근에 좀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연세대학교의 그 골목길 경제학장인 우성민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신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용성, 마산, 용산, 성동구가 왜 잘 나가는지 분석해 보면 직주력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직업과 즐길곳과 이제 집이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에서 공간과 이제 즐길곳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얘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저희 그 미니스 디자인학과 도시환경과학과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나라님도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 그런 거여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시민분들이랑 워크숍 할 때도 직업을 해결해줘야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직업을 1000개 만들었는데 집을 5,000호 공급하면 거기는 여전히 지방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방 도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막 지었고 이미 집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더 짓고 있으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늘리는 문제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고 또 동시에 일본의 뭐 흥미로운 뭐 시골에 가서 창업하고 이런 모델들을 살펴봐도 결국은 그 시골의 마을이 살만해야 IT 노매드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가봐도 활력이 바닥을 뚫고 이제 밑으로 내려 굉장히 슬프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활력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거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모여 살아야 그분들이 밀도가 높아져야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생기고 하다못해 맛있는 젤라또집이라도 하나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와서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공장을 짓고 공장에다가 공장 노동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방식은 사실 뭐 아까도 그 투표를 보셨습니다만 성공 확률이 25%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한마디만 발표할 때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로 교수님들 많이 오셔서 제가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문제를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도 수준이 동시에 높아지고 중앙지구 같이 올라가는 걸 봐야지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간다는 개념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 싱킹을 제가 자꾸 정반합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양자를 부정하면서 복합적이고 총합적인 어떤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우리 주류가 되면 동백전은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저를 마치 지방분권주의자가 아니고 중앙집권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거의 통일되게 되면 만약에 기초수급자들한테 구청에서 그 돈 투입하는데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쏘아주게 되면 지방 공무원들은 직접 케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방분권도 높아지고 중앙집권도 높아지는 걸 봐야지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를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걸 좀 그런 둘 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까 이해왕기처럼 둘 다 수준이 높아지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제 실무자 입장에서 중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